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작가 헤드헌터 정구철입니다. 오늘은 이직에 대한 정보성 컨텐츠를 전해드리기보다는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퇴사 브이로그는 유튜브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기업들을 퇴사하시고 자기만의 시작을 또 자기만의 과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대부분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5개월, 6개월, 길면 1년 그리고 자기만의 길로 다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대단한 크리에이터, 작가가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는 2010년 8월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라는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발전 해외 영업, 플랜트 해외 영업 직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 7년간 이제 발전 영업 6년, 그리고 해외 현장 근무 1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근 20번 가까운 출장을 갔고요. 마일리지만 해도 거의 17만 마일리지 정도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퇴사했을까요? 사실 대부분 내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일이 너무 직장 생활이 나랑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정말 반대였어요. 저는 직장 생활이 되게 잘 맞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되게 부서도 힘있고 좋은 부서였습니다. 제 부서가 주니어까지 해서 10명 남짓한 부서였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봤던 선배들 중에 지금 현직 임원이 3분이세요. 사업본부장님도 계시고 상무님도 2분 계시고 같이 일했던 대리님도 외국의 해외 법인장님으로 계실 정도로 되게 좀 끝발 있고 라인이 있는 부서였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되게 감사하게도 인정을 많이 받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순수 국내파인데도 고가가 제일 좋아서 지역 전문가라던가 해외 MBA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었었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요. 그러고 1년간 해외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생활이 되게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업무는 힘들었죠. 저희 거의 80에서 100시간씩 매주 일을 했거든요. 제가 정말 프로젝트로 안 쉬었을 때는 6개월 동안 10일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4개월간 5일, 6개월간 10일 정도 쉬었을 정도로 되게 업무 강도가 셌고요. 왜냐면 저희가 수주해오는 게 곧 건설회사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하던 프로젝트 하나당 규모가 6억 불 정도였어요. 중견 복합화력 발전소인데 6억 불 정도의 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수주하는 것들이 다 기사에 나오고요. 그거에 따라 그의 수많은 내부 프로세스와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앞서 제가 출장을 근 20번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출장 가서 제대로 잡은 기억이 없어요. 네, 이제 회의하고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랑 같이 저녁 먹고 한 11시쯤에서 새벽 2시쯤 깨서 그날 회의록 정리하고 한 4, 5시쯤 되면 또 한국에서 다른 부서 임원분들이나 전화가 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왜냐하면 그 수주하는 것 자체가 온 회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는 거지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워낙 성과가 명확한 부서였기 때문에 되게 일 자체는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퇴사를 했느냐? 제 경우는 해외 근무가 되게 큰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본사에 있을 때는 되게 인정받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전혀 다른 직무, 제가 토목관대 전기 공무를 맡았거든요. 그 너무나도 다른 직무로 인해서 좀 내가 이 일도 한 2, 3년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되게 집에는 미안했죠. 해외 근무를 할 때도 미안했고 그전에도 너무 미안했고 거의 아내랑 일주일에 밥을 한두 번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내한테 되게 희생을 좀 강요하는 남편이었어요. 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이 회사에서 고가받고 좀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를 갈아 넣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기가 있었는데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제가 지역 전문가를 지원했거든요. 야, 아무것도 없는 내가 성공하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아내한테 좀
뭐랄까요, 희생을 많이 강요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외 근무를 하면서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외 근무를 하면서 아,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가족이었구나. 제 스스로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새벽 2, 3시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집에서 자고 나오면 좀 회복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또 영업 출신이라서 가장 높은 분이랑 같이 둘이서 살았거든요. 원래는 같은 직급끼리 이렇게 살고 하는데, 저는 가장 높은 분 모시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또 그만큼 의전이나 좀 약간 윗분들 대하는 걸 잘했었고요. 그랬었는데, 그냥 독립된 공간에 있고 너무나 잘해주시고 사이도 좋았는데, 집이 아닌 그 현장 숙소, 그 아파트에서 자니까 회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도 예전엔 너무 힘들어도 내가 직무가 잘 맞아서 내가 무언가를 좀 내가 주도해서 나간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배워간다라는 느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제 스스로를 조금 객관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가족을 보고 미안하지만 숨소리라도 듣고 자는 게 되게 이기적이죠. 그런 남편이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남편이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아이를 매일 영상통화를 했지만 못 본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직장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나 이제 뭐 대기업이나 되게 좋은 회사 다니시던 분들이 퇴직하셔서 최저임금부터 힘든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는 여러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좋은 금융권의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으로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되게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봐주셨는데, 그때 IMF나 금융위기 때 신문에 나오실 정도로 되게 일을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퇴사하시고 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정말 전무하더라고요. 오히려 안정적인 회사에 있을수록 오히려 내가 나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없었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들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테크에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재테크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핵심 인재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오히려 회사에 정말 모든 기운을 쏟는 사람은 다른데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도 한 70에서 80에서 100시간을 이제 회사에 몰입을 하다 보면 평일 주말에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조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회사에 치과가 있었거든요. 그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으면서 졸아요. 긴장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웨딩 촬영을 할 때 졸아요. 네. 신경을 안 쓰면 무조건 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내가 회사에 올인하는 사람은 다른데 에너지를 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뭐 물론 유명한 뭐 재테크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회사 생활도 너무나 잘하시고 또 그렇게 뭐랄까요, 그 절박감을 연료로 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들을 만드신 경우가 있으신데, 제가 볼 땐 그건 대중화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의 DNA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이렇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다 했을 때 좋겠지. 물론 내가 집도 더 키우고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년이 됐을 때, 또 내가 힘이 없어질 때 이걸 정산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이제 뭐 전혀 사치하시는 것도 없고 저희가 뭐 크게 가회했던 것도 없는데, 이제 정년이 되고 이제 월급이 확 줄으니까 이제 집을 처분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저 역시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55세가 돼서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내 지금껏 쌓았던 경력으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론 관계적인 부분들도 되게 많죠. 저희도 되게 임원진 되신 분들은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가정이 받쳐주신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가정이 망가지신 경우에는 본인이 너무나도 출중하고 일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퇴직하신 경우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되게 씁쓸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되면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55세에 힘없을 때 겪어야 될 것들을 내가 34살에, 제가 34살에 퇴직했거든요. 34살에 퇴직했을 때 우리 딸아이가 아빠의 뭐 다른 성과들이 아니라 아빠가 뭐 벌어놓은 돈이나 아빠의 직위가 아니라 아빠만으로 너무 좋아해 줄 때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면 내가 55세가 됐을 때는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답을 정했죠. 이제 직장 생활에 한계가 있다. 내가 언젠가 청산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내가 다니고 있던 삼성보다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직장은 아닐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사업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사업하면 제 주변에는 사업을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원컴퍼니맨으로 정년까지 하신 분들이 모두 친척들 전부세요. 저는 이걸 DNA라고 불러요. 이제 직장인 부모를 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가장 맞아요. 또 사업을 했던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든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다른 어떤 특화된 직업이 있으시면 자녀들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봐왔던 일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정환경 가운데 내가 봐왔던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도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은 자본이 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업을 비슷한 게 무언가 있을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알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헤드헌터라는 건 되게 낭만적인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다른 업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발주처든 고객이든 아니면 하도사든 다 노미라고 부를 수 있는 업계였거든요. 그만큼 계약서가 너무나 치열하고 저희가 제가 수주했던 프로젝트 계약서가 1000장이 넘어요. 그 계약을 바탕으로 다 이제 하기 때문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 독소 조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막 내부 회의나 그럴 때도 막 격한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반면에 헤드헌터라는 직업은 제가 공부했을 때는 고객사랑 후보자랑 거기에 에이전트인 중간에 끼인 저만 잘하면 3명 다 너무 해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당시에 제가 80에서 100시간 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80에서 100시간을 일하냐면 저는 야근하는 분들 직무에 따라서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 경우에도 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회의랑 전화만 응대하기에도 바빠요. 저는 사실 퇴사하기 전까지 일과 시간에 뭐 네이버를 들어가거나 컴퓨터로 딴짓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거를 처리하기만도 너무 바빴거든요. 물론 뭐 선배들 담타할 때 뭐 같이 내려가서 뭐 20분, 30분 얘기하고 올 때는 가끔 있었지만, 네. 그거 외에는 책상에서 다른 짓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회의를 5시, 10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이제 비로소 내일을 하게 되면 그게 9시, 10시, 11시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온전히 제 시간을 제가 활용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헤드헌터라는 일로 제 퇴사 후에 직업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넌 퇴사 후에 잘 살았니? 어떻게 살았니? 이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 3년간은 정말 최저임금으로 살았어요. 제가 이제 퇴사를 하면서 완전 환골탈태를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건설 영업 쪽이라서 제가 원래 대학생 때도 술을 아예 안 먹었거든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는 그 아예 안 먹던 술이 4병 반까지 늘게 됩니다. 1차에서만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해외 근무하면서는 아예 끊었거든요. 아예 안 먹고 이제 기존에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던 거죠. 이제 거의 맨날 밤 11시, 새벽 2시 이렇게 오니까 저는 아내가 신혼 때 점심 먹으러 제 회사에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먹었던 게 일주일에 밥 2끼 정도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하고 또 아이의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녁 시간을 완전 떼놓습니다. 이제 밤 거의 뭐 7시부터 뭐 이제 11시까지는 가족과 온전히 같이 보내는 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되게 제 스스로가 슬로우 스타터인 걸 너무 잘 알고 만약에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면 제가 막 예전 현업 때처럼 몰입해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속도를 지키면서 가는 게 저도 가정도 아내도 아이도 건강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지내고 보니까 3년인 거였죠. 처음에는 이제 처음 헤드헌터를 했을 때 이제 되게 많은 제안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와서 다시 영업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를 갈 거면 끊고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확실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버텼어요. 버티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슬로우 스타터인 건 알았는데 너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수익이 제가 6개월 차 때 정산을 받았어요. 당시에 이제 저는 정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그 83만 원인가를 한 달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봉만큼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많이 찍힐 때는 850까지도 찍혔던 것 같아요. 수당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네. 뭐 휴일 수당도 받고 뭐 시간의 수당도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0이 하나 빠진 거죠. 그래서 83만 원으로 이렇게 버티다가 6개월 때 처음으로 정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나 보다. 그러니까 6개월 때 처음으로 헤드헌터로서 한 명이 합격한 거죠. 그 전에 제 서류 통과율이 3%였어요. 처음 3개월 동안. 53명을 추천했는데 2명 면접받나 그랬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을 버티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뭐 원래 부자도 아니고 버틸 체력이 어디 있겠어요. 버틸 돈이 없잖아요. 내가 2년 차 때 턱에 차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더 무리해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예전 직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작은 직장이라도 가야 될지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근데 시그널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그널이 뭐냐 하면 제가 영업하지 않았던 회사에서 이제 인바운드 오더라고 하죠. 인바운드로 이렇게 저를 아름아름 알아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헤드헌터님이시죠? 혹시 저희 회사 거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지인들이 이제 헤드헌터 하면 처음에 다 인사하거든요. 근데 저는 참 지금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인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회사의 명함에서 그 회사를 지워버리면은 사실 제 이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퇴사하시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왜냐면 내 이름에는 아직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 헤드헌터라는 것들은, 뭐 다른 프리랜서도 그러시고, 뭐 1인 기업가, 사업가들도 그러시겠지만, 내 이름이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그 이름값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도 막 본인 고민이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가 그냥 치기 어린 시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헤드헌팅 하는구나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 2년이 지나니까 이 친구 진짜 헤드헌터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을 더 시도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그래도 좋은 출판사 덕에 자 김승호 회장이 출간한 스노우북스 폭스에서 출간을 했었는데 좋은 출판사 덕에 되게 책이 많이 팔렸었어요. 그랬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는 제가 실적이 있던 때는 아니었어요. 헤드헌터로서 단지 삼성이라는 회사를 나왔고 이제 1년에 130권 가까운 책들을 읽어서 이제 제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무언가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도 이제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책을 쓰고 한 2달간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고 했는데도, 그때 강연은 다 공짜거든요. 예, 강연을 다니고 했는데도 사실 수입적으로 되게 나아지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3년을 지냈거든요. 3년을 최저임금으로 시기를 지냈었는데, 그때 4년 차 때는 갑자기 연봉이, 제가 그 전에 저는 약간 이 J커브의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에너지가 응축되는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시기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진짜인지 시험해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사과도 그렇고 뭐 대추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묘목을 심으면은 첫 열매가 날 때까지의 기간을 3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 그 시기와 고난의 행군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처음 묘목을 옮겨 심고 열매가 나기까지의 시간이 저는 3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는 거의 대기업 제 동기만큼은, 그리고 또 잘 벌 때는 임원분들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냈었어요. 네, 그렇게 작년까지 좋은 수익을 내다가 한 22년 말부터 이제 스타트업이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고, 작년에는 되게 좋은 수입을 거뒀지만 이게 양극단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는 여러 힘든 일들도 하고 또 제가 좀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고요. 올해도 역시, 네, 올해가 경기가 가장 안 좋죠. 저는 이제 IMF 금융위기를 직장인으로서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겪었던 15년 중엔 올해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이제껏 제가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고 좋은 곳에 강연을 다니고 책을 쓰고 하면서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남의 유튜브에는 많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저를 카메라 앞에 앉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으시면서 너 가장인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저와 제 가족에게는 제가 이 선택을 하는 게 행복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의 결과물보다는 아빠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계속 회사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는 한 명이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아이 3명에, 네,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게 저한테는, 저라는 사람의 성향에는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 성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고난의 3년 후에 정말 저희 임원보다 많이 벌었을 때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일을 줄이고 저희 아이들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이 대기업의 타이틀보다는 그 부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보다는 제 가정이 행복한 게 저에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꿈이라는 건 가장인 저에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꿈보다는 우리 가족이 밥을 굶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아빠들은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넌 왜 이거를 계속했니?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그게 제 행복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행복이었던 게 저는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마냥 희망회로를 돌려서 그 시간을 버틴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해외 근무 때 그만두고 온 연봉과 처음 선택했을 때 연봉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제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처음으로 만들 때 이제 2개 이제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갔는데 은행 직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대체 왜 나오셨어요? 약간 저한테 이랬어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그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를 계속 벼랑 끝에 세웠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실패할 이유들을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처음 헤드헌터가 되고서 이 일을 내가
내 시간과 가족을 걸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내가 빨리 실패할 이유를 만들자. 빨리 그만둬야 될 이유를 만들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00번을 고객사한테 콜드콜을 해서 전화 영업을 해서 만약에 한 군데도 나한테 오더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이 그만두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정말 서류 통과도 안 되고 그런 악성 고객사, 저한테 악성 고객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추천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되면 빠르게 그만두자. 그리고 내가 6개월 동안 뉴스레터를 매주 보내는데 만약에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고객이 하나도 안 생기면 바로 두말하지 않고 그만두자. 넌 재능이 없는 거니까. 이 허들을 세우고 계속 어떻게 보면 빨리 그만두기 위해서 빨리 시도를 했었어요.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밀도 있게 콜드콜도 막 일주일에 거의 한 15통씩 이렇게 계속 전화를 걸고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걸 계속 넘어서는 거예요. 매년 수입은 내가 없는데 뭔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을 더 하고 이제 딴 데 돌아가기도 어렵고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고객사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더 버틸 힘도 없는데 책이 나왔고 책이 팔리고 강연이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설 수 없던 자리에서 저를 불러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국토부에서 그런 채용 엑스포를 하는데 거기 강사로 저를 불러준다라거나 뭐 킨텍스라던가 DDP에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올해도 저한테 되게 힘든 애거든요. 어쨌든 작년에 만들었던 회사가 저에게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어줘요. 나에게 축적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축적되는 것들이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확신이 길을 잃을 땐 축적이 길이 되어준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계속 축적을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죠. 내 이게 뭐 하는 건가? 내 이거 해서 뭐 하는 건가? 저도 올해가 그런 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돌아보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뉴스레터 써볼까? 뭐 스레드에 글을 써볼까? 유튜브를 해볼까?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쌓은 구독자가 올해 6,700명이에요. 토탈에서 18,000명의 링크드인이나 뉴스레터나 이런 구독자를 쌓았고요. 그래서 아직 수익적으로 크게 보이는 건 없지만 제가 아까 꿈 때문에 가족을 굶기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8년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건데요. 제가 앞서 처음 3년에 되게 고생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저희 뭐 건설회사 영업이니까 잘 먹으니까 맨날 한우 같은 거 먹다가 이제 돼지고기 먹다가 앞다리살 먹다가 고등어 먹는 것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년간 밥을 굶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저에게 상당한 실행의 자유를 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해도 밥을 굶지는 않겠구나.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제 삶의 작지만 작은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성 콘텐츠로 또 궁금하시다면 가끔씩 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잘 되실 겁니다. 정우철입니다. 감사합니다.